여러분들은 아르헨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 메시. 월드컵 우승. 그렇죠. 월드컵 우승. 네, 사실 정확합니다. 사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여러 측면들이 되게 많죠. 그 중에서도 일단은 심각한 경제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영상이죠? 뭐지? 돈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보면은. 그런데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아요 보면은. 예. 돈이 필요 없다. 뭐지? 이 영상은 이제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이제 파라과이에 있는 이제 한 마트에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마트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예요? 뭔데요? 예, 이 강도가 이제 딱 해놓고 돈 내놔라고 하니까 직원이 거기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줬는데 그 꺼내준 돈이 아르헨티나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갖기 싫다고. 야, 나 안 받아. 야, 이제 강도도 환율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실제로 그 돈 가지고 뭘 하지? 그러면 도배를 해볼까? 정도가 제일 현실적일 것 같은. 아예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소 가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2023년 2월 달에는 이제 1달러에 180 페소로 이제 바꿔줬습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이제 고정 환율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2024년 2월 지금 현재는 얼마냐 하면은 830 페소입니다. 내 돈 가치가 확 녹아내린 거죠. 달러 가지신 분들은 좋죠. 그 와중에 이제 뭐 물가 상승률도 어마어마하죠. 2023년 1월 대비해서 2024년 1월 1년 사이에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은 무려 254.2%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가가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갖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오히려 돈이 아니고 물건이죠. 그럼 물건이 있을 만한 곳, 뭐 쓰레기 매립장, 버려진 창고 이런 거를 열심히 뒤져가지고 뭔가 팔 게 없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뭐 물건을 안 사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네. 다 무료 급식소에 이제 줄을 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겠다가 아니고 하루하루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곳이 이제 아르헨티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르헨티나도 나라잖아요. 그럼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통화 정책이라든지 조치를 취하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38%. 그 근처 133. 금리가 133이야? 야. 여러분들 은행에 돈 맡기면 1,000만 원 맡기면은 한 2,300 들어오는 거네. 그렇죠. 아주 즐거운 나라일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안 잡혀요. 왜 그러지? 이 상황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는 안 된다. 인플레이션 급을 넘어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울트라, 킹, 이런 표현을 붙이죠.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보면.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매우 안 좋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는 옛날부터 엉망진창이고 그냥 다 옛날부터 이랬던 아주 가난했던 그런 나라인가?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잘 나갈 때는 세계 몇 위였을까요? 8위. 5위. 와, 다섯 손가락 안 좋네. 네, 한 손가락에는 5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사람으로 따지면은 타고난 금수저 이런 나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국토의 20% 이상이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 팜파스라는 거대한 평원이죠. 어마어마한 곡물이 많이 생산되죠. 1년에 1억 톤이 넘는 곡물이 생산이 됩니다. 와. 세계에서 소고기 생산량, 세계에서 거의 1등이 이제 소고기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2차 전지 투자 많이 하시는데 다들 이제 리튬 관심이 많으시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도 세계 3위. 뭐야, 완전 신의 축복을 받았네. 그렇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라는 이름 자체가 은이 넘치는 땅. 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은 땅은 넓고 뭐 할 일은 되게 많은데 사람이 없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이민 문호를 활짝 열어서 오고 싶은 사람 누구나 다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간 사람들은 다 돈을 잘 벌었어요. 아르헨티나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왜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됐을까? 와, 뭐가 잘못됐지? 진짜 궁금하다. 아르헨티나와 관련된 기사 제목들이 쭉 나옵니다. 포주기식, 페론주의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페론주의가 뭘까요? 페론주의.
페론은 뭐죠? 이제 페론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집권했던 대통령 이름이 후안 도밍고 페론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내세웠던 정책을 이제 페론주의라고 그러고, 페론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로 하면 이제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뭐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내가 막 퍼드릴게요. 집을 원하시면 집을, 돈을 원하시면 돈을, 좋은 직업을 원하시면 좋은 직업을. 와. 좋죠. 예. 예. 근데 이렇게 퍼주다 보면 결국은 바닥이 나죠. 예. 그래서 과도한 퍼주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게 정말 100% 원인일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페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1943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정권이 한번 엎어집니다.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에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사회복지부 장관을 이제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통령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1945년쯤 돼서 이제 이 집권 세력 내부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러다가 이제 권력 싸움에서 밀린 페론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바 페론, 그 부인이 더 유명하죠. 그렇죠, 에비타. 사실은 이제 정식 결혼이라기보다 동거하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에바 페론은 외모도 이쁘지만 무엇보다도 이 탁월한 목소리, 그래서 성우 이런 걸 잘했죠. 그 당시만 해도 텔레비전 거의 없었죠. 라디오죠. 그래서 이 방송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페론이 추구하던 가치, 그다음에 페론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 페론은 원래 이제 시골 빈민층에서 태어났던, 그러니까 서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뼛속까지 잘 알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빈민층과 노동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바 페론이라는 사람은 우리랑 같은 한솥밥을 먹던 그러한 동질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남자친구라고 해야 될까, 남편이라고 해야 될까 잡혀 있고,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뜻이 있어. 저 사람이 뜻을 펼칠 수 있으면 우리 아르헨티나의 빈민들, 서민들은 이제 드디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길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하죠. 페론은 결국 사람들의, 민중의 힘을 빌려서 석방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죠, 정식으로. 와.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공약을 합니다. 나는 내가 당선이 되면 아르헨티나 지금 세계에서 5위인데 내가 넘버 1,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멋있다. 그런데 이때 아르헨티나에서 당시 이제 갖고 있던 사람들의 불만은 뭐냐면, 야, 우리는 식량을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산더미처럼 파는데 꼴랑 그거 가지고 라디오, 뭐 자동차 몇 대 갖고 들어오면 끝이야. 이거 불공정한 것 같아. 왜 우리는 라디오나 자동차를 못 만들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에 의존하던 상품들을 우리 아르헨티나 사람들 손으로 직접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국산화죠. 그 다음에 잘 보니까 누가 돈을 다 갖고 있나 라고 보니까 철도, 통신,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관련되는 산업을 소유한 기업들이 그냥 앉아서 돈을 마구마구 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업들을 몽땅 국유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유화 됐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 것이니까 여기서 벌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눠주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먼 이야기고 당장 내 주머니에 살림살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자말자 임금을 20% 올립니다. 와, 월급을. 예. 그럼 제일 확실하죠. 야, 좋다. 아니면 국민들이 직접 원하면 또 대출도 해줬어요. 예. 페론이 취임한 3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3년 합해서 25% 성장을 합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좋은데? 세계에서 5위 정도 되는 잘 사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돈이 이제 사회로 막 뿌려집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4,000개, 학교 8,000개, 막 전국 곳곳에 막 쫙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빈민율은 4%까지 내려갑니다. 페론은 1946년에 취임을 해서 단 1년 만에 47년이 돼서 아르헨티나가 보유하고 있던 외채, 외국한테 빌린 돈을 다 갚아버립니다. 이거 뭐 이자내면서 갖고 있어? 우리 다 갚을 돈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느 나라에도 예속되지 않은 독립국가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야, 페론을 정말 대통령으로 해주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야, 이 도대체 임기가 몇 년이야, 이 페론 대통령? 6년이었어, 6년. 야, 6년 하지 말고 너 계속해라. 예, 그렇죠. 아, 잘하는데 한 번만 왜 해? 참 꿈에 그리는 그런 상황이죠. 예. 예, 다들 막 나 더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싸워서 바꾸는데 국민들이 제발 더 해주세요. 와. 그래가지고 결국 헌법을 바꿉니다. 더 임기할 수 있게. 그리고 페론 부부는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는 영웅, 우상, 아이돌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너무 그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언제 망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괜찮아. 와, 지금 너무 유토피아야. 근데 문제는 페론 대통령이 집권하던 이 시절부터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1940년대 전쟁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 1945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요. 네. 그러면 이제 폐허가 된 유럽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이 막대한 돈을 이제 마셜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이걸로 벽돌도 치우고, 뭐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당시 폐허가 됐는데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식량을 사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가격이 더 싼 아르헨티나에서 사옵니다. 미국이 준 돈을 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곡물을 사오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봐라. 아르헨티나에서밖에 못 구하는 걸 사오면 어쩔 수 없지만, 미국에도 곡물은 많은데. 맞아. 예. 그래가지고 유럽 국가들한테 똑똑하는 거죠. 아니, 너 주머니에서 지금 그거 어디서 누가 꽂아준 건데 그걸 왜 저 남의 나라 가서 돈 쓰고 있어? 라고 눈치를 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아르헨티나 곡물이 더 싸긴 한데 미국 거 사야 그쵸. 돼. 도와주니까. 어떻든 그러다 보니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시장인 유럽 시장이 갑자기 확 좁아드는 거죠. 그래서 실업은 증가하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물가도 오르고. 돌아가지가 않네. 결국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1955년 9월 달에 이제 쿠데타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페론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떠나서 말이 통하는 나라 이제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제 뭐 어떻든 간에 뭐 군대가 들어와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972년쯤 돼가지고는 국왕이 명간이다. 돌아와 주세요. 페론을 이제 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됐던 페론 대통령이 20년간의 망명 생활을 뒤로하고 또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좋은 시절이 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만 바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페론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1974년 페론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이사벨 페론을 대통령에 당선을 시킵니다. 와, 근데 진짜 국민들이 화끈하는데요, 진짜. 그런데 하지만 1970년대는 뭐 어떤 일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있었죠. 기름값이 막 하루아침에 4배씩 오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이 페론 대통령 그 부인까지 다 밀어내고 1976년에 다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페론주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부 독재, 군사 정권이 경제를 잘 살렸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원래 쿠데타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의회 해산. 우리 맘대로 할 거야. 그 다음에 시위를 할 수 있을 만한 세력들, 뭐 외국 같으면 주로 노조. 그런데 1977년부터 3년간 이제 아르헨티나 군부는 국가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민의 정신을 개조하겠다라고 나섭니다. 국가를 재편성하겠다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재편성하려면은 누가 대상이 되겠어요? 그 전까지 환상에 젖어 있던 페론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 자꾸 자기 좋은 것만 떠들고 있는 뭐 노조 지도자들, 그 다음에 뭐 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들, 군부가 실수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쓰는 기자들, 심지어 여기에는 이제 심리학자. 김경일. 아니 왜 심리학자를? 조심해. 형님 조심해요. 바로 잡아갑니다. 어유 큰일 나겠네 이거. 심리학자들. 그래서 잡아가서 겁을 팍 주고 그러지 마. 그러고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어머머머. 그래서 당시에 실종되거나 죽은 사람이 3만 명이고 뭐 감옥에 가거나 투옥되거나 뭐 고문받은 사람들은 한 5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추악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군대가 자기 국민들한테 전쟁을 한 거죠.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는 되게 부끄러운 역사고 더 슬픈 일이죠.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비행기 하나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요? 저 군용 비행기. 예. 되게 오래된 군용기입니다. 보면 딱 군용기. 미국 사람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전 아르헨티나 공군 소유의 수송기를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가 다시 사온 거예요. 무슨 인연이 있어서 오래된 비행기를 사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네. 6.25 전쟁 기념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다가 전시하려고 나라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전시를 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탔었나? 바로 아르헨티나 그때 당시 군부 세력이 추악한 전쟁 때 죽음의 비행을 했던 그런 비행기예요. 저기다가 가뒀나 보다. 전쟁에 가뒀다고? 가둔 게 아니고 마치 이 반정부 인사들을 막 고문을 하거나 어쨌거나 막 하다가 이 비행기를 태워서 이제 대서양으로 태평양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냥 바다에 던져놓는 어머. 거예요. 한 사람을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끔찍해. 너무 징그러운 비행기다. 지금 기록들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1977년 12월 14일 밤 9시 반 12명. 이 12명은 다 실종자였어요. 이런 사람들을 태우고 그리고 비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슬픈 거는 내 자식을 찾겠다고 실종자의 부모, 실종자의 엄마 세 사람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무섭다, 무서워. 이러한 이제 잔혹한 일을 하는 와중에 또 페로니주의는 나라를 망쳤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금융 자유화. 마음대로 이제 돈 빌리고 이자도 마음대로 책정하고 이제 국가가 간섭 안 할게. 무역도 국가 통제 없어. 뭐 싸게 팔고 싶으면 싸게 팔고 뭐 알아서들 다 파세요. 그다음에 국유화했던 여러 가지 산업 시설들, 회사들 이런 것들을 다 해외에다가 돈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게 됩니다.